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학기 이제 아니죠.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 담당하게 된 김동수 교수입니다. 지도교수로서 여러분들 많이 임관할 때까지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자격증,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자, 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고 1학년 1학기 때 2반 학생들은 그래도 얼굴만 뭐 이름만 알지 뭐 잘 많이 모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김동수, 72년 1월 12일 생일이고요. 와이프와 딸과 아들이 이렇게 딱 단란한 네 가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전문대학 졸업해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우리 아들은 지금 현재 4학년 대학 중인데 대학교 ROTC로서 1년간 휴학해서 대만에 선교 활동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저쪽 금호동, 사수동 금호지구 그쪽에 있고, 복현동하고 글로벌 캠퍼스 중간 위치에 있어서 언제든지 양쪽으로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저와 뭐 통화를 하거나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SNS를 잘 해야 되겠죠, 서로.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자료 제출,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레포트, 과제 이런 것들 제출하려면 요 이메일 주소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96년 3월에 졸업을 해서 임관을 했습니다. 공군 소위로. 그래서 공사 44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도 잘 기수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지도교수니까. 왜냐하면 임관에서 지도교수님이 누구누구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창피하진 않을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처음 근무했던 곳은 사천 요 사문비입니다. 현재 KT1을 운영하고 있는 기지인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군수사령부 갔다가 여기서 15비로 갔다, 15비 아니고 3호전 되죠. 여기 이렇게 가로칠 수 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정비를 담당했고, 여기서 오산에 있는 작전사령부 미군과 같이 근무하는 곳 갔다가 다시 15비 왔다가 5비 왔다가 군수사 왔다가 8비 갔다가 마지막에 5일전대 김해기지에 있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5일전대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2737 공중조기 경보기 있죠? 공군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4대 운영하는데 여기에 정비대대장하고 마지막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자, 향후 수업 중에 아쉽지만 현재 비대면이지만 대면 수업할 때 딱딱한 수업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공군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시간 되도록 노력할게요. 즐거운 우리 사이가 됩시다. 가족 사진입니다. 좀 늦네요. 단란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딸 아들이 참 착하고 말 잘 듣습니다. 할 거 잘 알아서 하는 스타일에서 뭐라고 잔소리 안 합니다. 절대. 오히려 아들이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죠. 대학생이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꼰대짓 하지 말라고. 반드시 꼰대짓 안 하겠습니다. 자, 차례는 기체 구성, 구조 강도, 기본 작업, 정비 작업, 헬기 해서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체 그 강의 교재를 구매를 했을 텐데 전부 다 배우는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또 그 내용들이 항공산업기사가 이보다 더 세부적인 항공정비사 면장을 위한 과정이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격증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 꼭 구매를 하라고 한 거고, 지금은 산업기사를 위해서 모든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잠그는 이유가 이거 녹음했는데 날라갔습니다. 파일이. 그래서 다시 또 녹음하고, 비대면 수업이 결정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급하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녹음하다 보니까 목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보면 사진이 있죠, 여러분들.
무슨 항공기인가요? T-50 블랙이글 항공입니다. 우리나라 에어시어 팀. 세계에서도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가지고 자국의 에어시어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조종사가 나오기 전에 정비사들. 이 사람들이 정비사들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정비사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죠. 현재 졸업생들 중에 2명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자, 이 정비사들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행사, 퍼포먼스를 위해서 조종사들이 이렇게 일렬 횡대로 해서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에 정비사들이 이렇게 딱 대기하면서 자기 항공기 앞에 들어와서 행사를 서로 인사하고 항공기 탑승하기 전에 점검하고 탑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항공기 자기가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기장이라 그러죠. 기장. 민항에서 얘기하는 기장이 아닙니다. 민항에서 얘기하는 기장은 조종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비사입니다. 우리는 공군. 탑승한 이후에 일로 와서 시동을 걸고 뒤에서 조종사와 헤드셋을 끼고 있죠. 조종사와 지금 이어폰으로 헤드셋으로 라운칭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검 절차해서 시동 걸고 어디 점검하고 이상이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테이크오프 나가기 전까지 단계가 되겠죠. 꼭 이런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공기 구조의 역사를 보면 조지 케일리라는 사람이 1800년도에부터 효율적인 캠버의 날개 형상 및 유인 활공기를 개발하였고 이때 비행 원리를 정립하였습니다.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이 네 가지 이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항공역학에서 별도로 배우도록 할 테니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이런 단어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 이후에 오토 릴리엔테라는 사람이 활공기를 개발해서 활공기는 이때 나무나 천을 이용해서 한 거겠죠. 2000회 이상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누구다? 라이트 형제가 아닌 오토 릴리엔텔이다. 그렇다면 라이트 형제는 뭐냐? 1903년 최초 동력 비행기를 제작한 사람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루이 블레리오 1909년 단엽 항공기. 단엽이란 뭐냐? 보시면 날개가 한 개죠. 여기는 이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엽, 요거는 복엽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엽기. 이게 라이트 형제가 만든 것이고. 자,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자, 항공기 구조의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이 발생하면 그 지역이라든가 건축물이라는 이런 게 많이 파괴가 많이 되잖아요. 문화유산이라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면에 전쟁에 의해서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항공 쪽의 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강력한 엔진이 등장합니다. 왜? 서로 공중에서 싸우려면 엔진 힘이 너무 약해서 기동이 약해지면 그냥 바로 물릴 거 아니에요. 뒤에서 쫓아오면 바로 쏴서 죽이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엔진의 힘이 그만큼 중요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엔진이 개발되었고 금속구로 만든 트러스 구조가 개발되었습니다. 트러스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물 승객 운송이 가능한 동체도 개발해냈고 그 다음에 보트 비행기를 개발했다. 반드시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에서 강이나 호수나 이런 데서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 바퀴가 이제 보트가 되는 거죠. 보트가들 달아서 수중 이착륙이 되는 비행기도 개발해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39년부터 45년 이 사이가 텀이 있죠. 그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더 개발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독일과 일본이죠. 얘네들 때문에 무기체계가 엄청나게 발달이 됩니다. 서로.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군 미국, 소련, 중국 이런 것들 다 연합군입니다. 이분들, 이 나라들. 그래서 마지막에 1945년 어디서 끝나죠? 1945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8월 15일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일제치하에 있다가 원폭 투하를 두 방 땅땅 일본에서 맞으면서 항복을 1945년에 했죠. 8월 13일인가 했을 겁니다만. 그래서 15일 날 바로 강복 기념일을 선정을 한 거죠. 하여튼
자, 그러면서 무기체계 날개에다 연료를 개발하는 날개에 연료를 탑재해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날개 개발. 그다음에 샌드위치 구조 가벼운 거죠. 튼튼하면서 가벼운 거. 그다음에 레이돔 노즈 앞에 레이돔 유리섬유 파이버글라스라고 하죠. 이것도 자세히 뒤에 배웁니다. 특히 터빈 엔진 개발로서 고고도 비행이 가능했다. 이때는 프로펠러기였다면 이때는 제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트기 개발되면서 아주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트항공이 출현되면서 대형 항공기까지 개발되는 이런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발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형태였지만 지금은 이런 형태. 아주 깔끔한 비행기죠. 이게 보통 기업체 CEO들이 혼자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자, 항공기 일반상을 보면 항공기 분류 기준을 보시면 자, 항공기가 더 큰 분류일까요? 아니면 비행기가 더 큰 분류일까요? 딱 봤을 때 어디다? 항공기다. 모든 걸 날아다니는 모든 걸 통틀어서 항공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열기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굿이어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열기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활공기, 글라이더라고 표현을 하죠. 엔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가 상당히 큽니다. 바람만 타고 비행을 하는 거죠. 여기 엔진 없습니다. 여기 바퀴만 있고 양쪽에 날개 지금처럼 이렇게 바퀴 랜딩 기어가 있죠. 여기는 앞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글라이더는 내리고 나면 윙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저도 이거 타봤는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글라이더 무동력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익 항공기 뭐냐? 예, 헬리콥터를 회전익 항공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이 회전익이 있는데 이건 회전익이 아니죠. 날개가 회전한다 해서 회전익입니다. 여기는 고정익입니다. 얘는 고정익. 그래서 날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얘도 회전하는 건 뭐냐? 엔진. 얘는 엔진 자체가 아니라 엔진이 여기 있어서 축이 연결돼서 날개를 돌리는. 그래서 이 프로펠러 날개는 여기선 프로펠러로 표현하고 여기서는 로터 브레이드 회전하는 블레이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로터 블레이드입니다. 이거 틀립니다. 여긴 테일 로터 블레이드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요 항공기와 요 항공기는 틀린 거다. 그 다음에 명칭도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항공기 기체 구조를 보면 동체, 붐, 나셀, 카울링, 페어링, 유선형 덮개, 날개, 착륙 장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항 항공기 보면 동체, 날개, 안전판, 비행 조정면, 착륙 장치가 있는데 다음 자, 소형 항공입니다. 고정형 항공기 중에 소형. 자, 동체 뭐 있잖아요. 뭐 어디 보자. 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요 모양이 동체. 영어로 뭐 퓨슬리즈라고 돼 있죠. 이게 동체입니다. 동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랜딩기어도 붙어 있고 윙도 붙어 있고 엔진도 붙어 있고 꼬리 날개도 붙어 있죠. 모든 게 중심이 되는 모든 걸 감안하는 그런 게 동체가 되겠고 날개 영어로 윙 여기죠. 메인 날개 여기도 메인 윙 뒤에는 테일 윙 꼬리 날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판이 있는데 꼬리 날개에 안정판이 있습니다. 비행 조정면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가 뭐예요? 스테빌라이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안정판. 그래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건 수직 안정판. 그래서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수평 안정판은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호리젠탈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다음에 비행 조정면. 비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 조정면이 있어야 좌우 선회도 하고 위로 올랐다 내렸다 하겠죠. 턴도 하고 뭐 루프도 그리고 동그라미. 비행 조정면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날개 메인 윙에 있고 그 다음에 수직면도 있고 수평면도 있다. 마지막에 얘기 안 한 거 파워플랜트 여기 엔진 부분이죠. 엔진 앞쪽에 있고 또 하나 마지막 랜딩 기어 바퀴 착륙장치 이렇게 되겠죠. 동체를 지지해주는 착륙장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고정익 항공기 대형입니다. 대형은 아까 항공기보다 크죠. 사이즈가 이게 항공기가 엔진 4개잖아요. 그죠? 4개는 747 정도 됩니다. 그럼 747은 이쪽부터 이쪽까지 약 80m, 앞뒤 약 75m, 80m 가까이 됩니다. 엄청 큽니다. 몇백 명이 타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부분이 전체를 동체, 퓨슬리지라고 표현하고 주날개, 메인 윙, 꼬리 날개라고 표현하고 여기 착륙체제. 착륙체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죠. 여기 달려있죠.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가 아까는 엔진이 앞에 달려 있었잖아요. 소형은 여기는 어디 있다? 날개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달려 있는 파드 형식으로 달려 있고 그거를 감싸주고 있는 장착해 주는 게 날셀, 그거를 지지해 주는 뼈대, 그거를 마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엔진 마운트. 이렇게 해서 고정익 항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항공기 동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면, 동체는 항공기의 몸체로서 승객과 승문을 태우고 화물을 싣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날개, 꼬리 날개, 착륙장치, 동력장치 등이 여기에 부착이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승객과 승문을 태운다 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군용기를 배워야 되는데 왜 이걸 가르쳐 주냐? 당연히 민간 항공 산업기사 자격증 따야 되기 때문에 군용기만 항공기는 아니잖아요. 민간 항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먼저 배우고 특화된 군용기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해서 수업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날개 어디 갔나요? 날개 윙, 공기와 상대 운동을 통하여 양력이 발생되는 꼬리 부분으로 항공기를 공중에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날개다. 이거는 역학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꼬리 날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테일 윙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이 엠페네즈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끔 이게 영어로 문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공 산업기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정비하는 모든 매뉴얼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TO 기술도서라고 표현하는데 테크니컬 오더 잊어버리지 마시고 영어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꼭 배우시기 바라고. 2학년 2학기 때 2학년들은 이번에 배웁니다. 그래서 꼬리 날개에는 아까 얘기한 안정과 조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물로 수평 안전판 호리젠탈 스테빌라이저에 부착된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수직 안전판에 부착된 방향키 로더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종장치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에서 조종사의 조작에 따라서 항공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아마 해봤을 건데 현대 항공기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비행 조종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착륙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불안하고 조종사 없이는 위기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조종사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무인기가 나올 수도 있죠. 무인 민항기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많이 드론으로 사람 태우고 다니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개발하고 있고. 자, 착륙 장치는 지상에서 항공기도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지상 활주나 항공기가 착륙 시 항공기 무게를 흡수하는 장치가 랜딩 기어 착륙 장치입니다. 그래서 되게 튼튼해야 되겠죠? 튼튼한데 어떻게 이런 착륙 장치 하중을 흡수를 하느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 아까 말씀드렸죠. 엔진 마운트와 나셀은 엔진을 기체에 장착하는 지지부로서 엔진에서 발생한 추력을 기체에 전달하는 역할하고, 나셀은 엔진 및 엔진 작동에 필요한 관련 장치를 뭐한다? 아까 감싸준 거라고 했죠. 보호해주는 공간이 된다. 자, 항공기에 이제 발생되는 항공기가 받는 전체적인 응력, 그러니까 스트레스예요. 이 영어로 응력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하기 위해서 생기는 응력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양쪽 끝에서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텐션, 인장, 응력이라고 표현하고, 양쪽에서 누르는 거, 압축되겠죠? 컴프레션, 그래서 압축 응력. 얘는 빨래 짜듯이 비틀었잖아요. 근데 뒤틀림, 그래서 비틀림 응력이라고. 요거는 가운데 서로 다른 단면을 하나 가지고 연결해 놨는데 핀은 하나 연결해 놨네요. 근데 요게 서로 당기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핀이 부러지겠죠. 뭐 잘린다, 전단 응력.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밴딩. 밴딩이 뭐예요? 굽힘이죠. 그래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아래로 힘을 주면 굽힘이 되겠죠. 아래로 힘을 줘 굽혔을 때 바깥쪽은 텐션이 되고, 여기 인장. 안쪽은 압축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까지해서 각각 설명드리면, 물체를 잡아당겨 분리시키려 하는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 인장력이다. 여기서 스트레스 나오죠?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 저하는 응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엔진은 항공기를 앞으로 끌어다니려 하지만 공기는 항공기를 뒤로 잡아라는 하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서 당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중을 그 재료의 단면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다. PSI는 압력 단위입니다.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에서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가 되는 거예요. 인치 제곱면 위에서 파운드 몇 파운드의 무게를 누르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에서 사용되는 건 PSI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비에서는 민간 항공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압축 응력 물체를 부수려가는 힘에 저항하려는 물체 내부에서 생기는 응력이 된다. 그래서 항공기 부품을 줄어들게 하거나 아니면 쭈그러들게 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빨래 짜듯이 비틀리는 거, 비틀기를 일으키는 응력이 된다. 그래서 항공기가 앞으로 향하고 있는 동안에 엔진은 항공기를 한쪽 방향으로 비틀어지게 한다. 그래서 항공기의 다른 성분은 항공기를 정상 방향으로 유지하는데 하나는 항공기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비틀어지게 하려니까 서로 틀어지겠죠? 그래서 비틀림 응력이 생긴다. 하중을 재료는 단면으로 나눠서 똑같이 PSI라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단 응력 재료의 한쪽 층이 인접해 있는 다른 층 위쪽으로 미끄러짐에 의해서 생기는 힘에 저항하려는 힘이다. 아까 양쪽에서 당겨서 부러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전단 강도는 보통 인장 강도 또는 압축 강도에 비해서 같거나 그보다 작다. 더 빨리 인장 강도는 늘어나는 거고 전단 강도는 강한 게 늘어나지 않고 탁 끊어지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굽힘 응력. 압축과 인장이 결합된 아까 외부 쪽에는 인장 안쪽에는 압축이었죠. 그래서 봉은 굽어진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굽어진 부분이 바깥쪽은 늘어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 중에 부과되는 외부 하중의 강도 또는 저항력 어느 구조물에서 중요한 요구사항이 된다. 그래서 항공기를 구조물로 설계할 때 반드시 이 5가지를 고려해서 기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동과 어떤 전투기 같은 경우는 기동 많이 하겠죠. 외부 요건, 임무 경렬도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기체 구성은 이후에 다른 자료를 지금 같이 결합하다 보니까 동일 내용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승객과 승무원 및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체는 그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비행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의 형태를 목적에 맞게끔 개발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러스 구조는 강관으로 구성된 트러스 위에 천 또는 얇은 금속판에 외피를 씌운 구조 형식이다. 그래서 외피는 항공기 옆에 전체 껍데기 외피 스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피부도 스킨이잖아요. 마찬가지 항공기도 외피를 스킨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기 역학적인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체에 걸리는 대부분의 하중은 누가 담당한다? 아까 그 뼈대 트러스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아까처럼. 그 다음에 쉽게 만드니까 재력비가 적게 들 것이고 단점은 뭐냐? 내부 공간 마련과 외형을 유선형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그죠? 직선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트러스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모노코크와 세미 모노코크 형태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뼈대 형태 이런 구조 어디서 봤죠? 철교 그죠? 기찻길 철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트러스 구조입니다. 또 하나 공장이나 넓은 큰 건물 지붕에 보면 안쪽에서 천장을 쳐다보면 이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내년 초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카이의 한국항공 우주산업 주식회사 가면 이 트러스 구조를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